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마지막 시치고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여기 시간적 적용법이 보면요. 형사소송법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금지를 안 한다. 이 뜻이니까 소급표가 가능하다 이 뜻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형법은 행위시법입니다. 행위시법. 그리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국룰이고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불륜죄를 저질렀으면요. 지금에 와서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 없다고요. 왜?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법에 없는 게 죄가 없는 게 유리하니까. 반대로 이제 또 만약에 옛날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지금 법정이 막 30년 이렇게 바뀌었다. 살인한 사람은 30년으로 처벌한다 했을 때 옛날에 만약에 10년형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재판할 때 30년형이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형법이고요. 형사소송법도 법이니까 필요한 절차를 써놨을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이제 보통 상소심 같은 경우는 2개월이 걸리거든요.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2심까지 가는데 2개월의 기간이 걸려요. 보통 재판 2개월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2개월이라는 기간을 법 개정으로 2개월 너무 길다. 1개월로 줄여라 해서 1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들도 1개월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소급표가 된다. 알겠죠? 왜냐면 절차법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형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요.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소급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형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국룰인데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반대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니까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급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체 진실주의 이건 말씀해 드렸고요. 넘어가셔서 규문주의, 탄핵주의 이런 것도 다 말해드렸고요. 소송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당사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3자 역할로 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 변호인 같은 경우는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소송 관계인. 해서 사지선다로 내기 좋겠죠. 다음 중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검사, 피고인, 법원, 변호인 또는 피해자.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와 변호인은 소송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죄와 벌이라는 형법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직접 관계인이 되겠죠. 직접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는 다르다. 소송은 말 그대로 절차입니다. 절차. 우리 법원 영화 보시면요. 법원에 가면은 법관 있고 검사 있고 피고인 이렇게 세 명밖에 없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습니다. 단독부는 한 명만 보는 거고요. 합의부는 세 명이서 심도 깊은 판결을 합니다. 다시 단독부는 한 명, 합의부는 심도 깊은 판결. 단독부는 언제 하느냐? 간단한 재판이나 1심에서 빨리빨리 재판을 해야 할 때, 공소기각 판결 같은 걸 해야 할 때 1인 판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 불리하죠. 왜냐? 피고인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3명이서 비판하는 게 더 나쁜 건가요? 한 명이서 비판하는 게 나쁜 건가요? 한 명은 좀 아니지 않나요? 네, 근데 이렇게 1인 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단독죄와 합의죄가 병용됩니다. 단독죄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게 필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잠시만요. 자, 다시. 자, 필터 같은 느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재판은 위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위로 가야 되거든요. 1심, 2심, 3심, 1심, 1심, 2심, 1심.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1심을 거치고 2심으로 가고 2심을 거치고 3심으로 갑니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를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자, 그래서 이걸 쓰면요. 항소, 상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고소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상고, 항소 이렇게 해서 항상 고소한다. 항상 고소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항상 고소. 이게 이 과정 자체를요. 우리 소라는 게 제기한다. 소를 제기한다 하잖아요. 재판을 열고자 한다. 이걸 소를 제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졌어요. 그럼 2심에서 재판을 열고 싶다 하면은 상소란 걸 합니다. 상소. 2심에서 3심 가는 것도 상소. 소를 위로 올리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1심에서 2심 가는 것을 항고. 그리고 또 항소. 대항에서 싸운다. 소를 대항에서 걸겠다. 3심까지 가는 것을 상고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원칙인데 보통 사실 재판 가면요.
어지간하면 1심 판결에 가면은 안 싸웁니다. 왜냐, 이게 옛날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한테 불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1심 법정형보다 경하게 강했거든요. 경하게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 원칙이 원래 항소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나는 그렇게 과하다고 안 본다. 내가 뭐 사람을 폭행했지만 10년을 살라니 이건 과하다. 나 한 10개월 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항소를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하는 걸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무조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피고인이 상소하는 경우에는 경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항소, 상고, 항소, 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건 관계를 따져서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 건 뭐겠어요? 검찰이 기소하는 거는 무죄라 떴다. 무죄라 뜨면은 얘 죄 있어요. 그래서 2심 가서 상고를 하는 거고요. 또 형량이 너무 낮다. 폭행을 했는데 뭐 한 달밖에 안 산다. 그러면 너무 낮다. 그래서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 원칙이죠. 1개월 미만인 거를 구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필터링 시스템으로 여기가 1심이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는 양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판을 빨리빨리 해야겠죠. 그러니까 3명이서 1인 판사로 나눠버리면은 3개 사건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심 같은 경우는요, 어지간하면은 단독 판사가 원칙이고요. 근데 1심인데 봐봐요. 같은 죄지만 폭행죄로 1심을 가는 경우와 살인죄로 1심을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행죄는 뭐 한 달이 원칙이다. 살인죄는 10년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은 한 달을 사는 것과 10년을 사는 것, 어떤 게 더 오래 사는 건가요? 당연히 이거죠. 그럼 이렇게 10년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은 한 명이서 하는 게 정확할까요? 3명이서 하는 게 정확할까요? 3명이죠. 그래서 1심 같은 경우는 단독부뿐만 아니라 합의부도 운용합니다. 합의부. 그리고 2심, 3심은 합의부가 원칙이고요. 2심, 3심은 합의부가 원칙. 억울해서 왔으니까 잘 살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소법원. 그래서 상소법원, 아까 2심, 3심 이상 이런 건 합의제로 구성한다. 용어입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자, 한 명이서 하면요, 한 명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지만 3명이서 하는 경우에는요, 3명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3명이 있다 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재판장이라고 해서 재판을 이끌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재판 날 자체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재판 날에 있는 절차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진술 거부권 고지, 그 다음에 인정신문, 그 다음에 모두 절차, 쟁점 정리, 증거 정리, 판결, 이런 절차로 간댔잖아요.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요. 피고인 누구누구 맞습니까? 맞네요. 검사, 모두 절차 시작하세요. 이러면은 피고인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사실관계로 폭행을 저질러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피고인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 인정 못해요. 저는 뭐 그날 이건 했지만 요거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쟁점 정리 가서 판사가 여기서 이제 이 절차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절차를 누가 이끌어 나가냐? 재판장이 이끌어 나갑니다.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이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도 있고요. 또 공소 날짜, 공판 날짜 이런 거 잡는 것도 재판장이 이끌어 나가겠죠. 수명 법관. 근데 이거 보시면요,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방향을 이끌어 갈 뿐이고요.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무죄네요. 제가 보기엔 유죄네요. 제가 보기엔 무죄네요. 근데 재판장이 유죄라고 해서 이 사건이 유죄가 되느냐? 아니죠. 합의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무죄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죄가 나와야겠죠.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수명 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합의제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의 일을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을 수명 법관이라고 합니다. 수임판사는, 자, 이거
그분이 저는 아직도 잘 이해 안 됐었어요. 옛날에 보시면요, 이 지금 합의부 사건에서 3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재판장이 날짜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아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뒤에 재판을 하겠습니다. 2주 뒤에 재판 열게요. 공소 공판 날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스케줄 맞추고 이 사람도 스케줄 맞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2주 뒤에 재판 날짜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증인이 사망하려면 일주일 뒤에 죽는데요. 일주일 뒤에 해외 출장을 간다. 증인이, 자, 그러면요, 이 증인의 증언을 이런 걸 녹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증인의 증언을 뭐 검찰이 마음대로 녹취하면 되나요? 증거 능력 이런 걸 입증하기가 힘든데 뭐 피고인이 마음대로 또 이걸 녹취해도 되나요? 이것도 인증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증거 능력 파트도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불인정하면요, 증거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증하려면은 이 법원이나 공증된 기관에서 인증된 증거여야겠죠. 그래야지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야, 내가 이거 증거 확인한 건데, 증언 확인한 건데 네가 뭔데 거절하냐, 이 증거 맞다, 너 사실관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해외 출장을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의 증언 녹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증언 녹취를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장이 A씨, A 판사, 당신이 이런 거 증언 녹화 좀 하세요 하는 거를 수임 판사라, 수명 법관이랍니다. 저는 수명 법관이라고요. 수임 판사는 다릅니다. 수임 판사는요, 영장 실질 심사나 구속 적부심 이런 거 돌리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적부심. 이게 무슨 말이냐? 구속은 데리고 와서 가둬놓는 거고요. 재판을 위해서 또는 수사를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압수검이라고 하죠. 압류, 수색, 검증. 압류는 빼앗는 거죠. 증거물을 빼앗는 거고요. 수색은 뭐 증거될 만한 거 있나 없나, 살해 현장에 대한 증거물 이런 거 찾는 거고요. 검증은 살해 현장에서 나온 거, 현장 검증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검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면 칼에 피가 묻어 있겠죠. 이 칼을 가져가는 건 압류가 되겠고요. 이 칼에 대한 검증, 피를 검증하는 것도 검증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검증. 자, 이러한 절차는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해요. 영장이 필요해요. 압류 영장, 수색 영장, 검증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영장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영장은 누가 발부하냐? 검찰이요? 경찰이요? 예, 법원이 발부합니다. 법원이 발부합니다. 그럼 법원도 막 마음대로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 좀 내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주냐? 아닙니다. 사건과 검찰과 경찰이 진행한 사건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자, 판사가, 법관이 보니까 그래, 압류가 필요하네. 자, 압류가 필요하네 라고 말을 했어요. 압류가 필요하니까 영장을 줬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죄질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이제 이 법원이 소송을 냈으니까 법원에 왔겠죠. 그럼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해주고 갈게요. 수사, 기소, 재판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피의자예요. 피의자. 근데 기소하는 순간부터는 뭐다? 피고인. 그럼 피고인에 대해서 영장을 주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보기엔 너 죄가 있어. 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척, 기피, 회피 요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나요? 제척 같은 밑에 나중에 가게 되면요, 제척, 회피, 기피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법률에 의해서 처음부터 못하고요. 왜냐하면 법관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기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짝꿍 정할 때 있죠. 짝꿍. 학교에서 짝꿍 정할 때 좀 짝지를 하기 싫은 사람 있지 않나요? 짝지를. 예. 그런 거는 이제 반장 선생님한테 손들고, 선생님 저 쟤랑 짝지 못해요, 뭐 이렇게 말을 요청을 하잖아요. 회피는 내가 스스로 피하는 거, 법관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 하여튼 이렇게 법관이 배제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한 때에는 이제 제척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척 사유.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배제가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나 구속 적부심사, 구속이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판단하는 판사가 수임 판사. 수명 법관은 뭐다? 수명 법관.
보시면은 이름부터가 수명 법관이라고 해서 얘는 법관으로 끝나고 얘는 판사로 끝나잖아요. 그 무언가 행위를 했다, 재판을 했다 이런 느낌이고요. 수명 법관은 특정 소송 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증거 녹취록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 사건에 있어서 합의제 중에서 한 명 정하는 거고요. 수탁판사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이 사건이 부산지방법원에 왔어요. 부산지방법원에. 근데 이 뭐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사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데 당장 재판은 내일 열려요. 그러면은 법원이 보기에 아, 내가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은 이 서울에 있는 증거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야, 땡땡 A 법관, 너가 서울 가서 좀 조사 좀 해봐. 이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판사한테 전화해서 동기야 반갑다. 나 몇 기 누구누군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나 부산에서 이렇게 사건 이거 맡고 있는데 너희 관할에 이 피해자가 있대. 이 피해자 좀 조사해 줄래? 이렇게 할까요? 후자로 하겠죠. 후자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탁판사. 부탁을 받았다. 수탁판사.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읽으면은 와닿을 거예요. 와닿을 거예요. 수임 판사, 수명 법관 이런 거. 이거 용어 자체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합의제 법원이 특정한 소송 행위를 명하도록 특정 법관한테 지시를 내린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1번 재판장, 2번 수탁판사, 3번 수명법관, 4번 수임판사 하면은 수명법관 고르면 되겠죠. 수명법관, 수임판사, 구속접부심, 수임판사. 판사니까 이 재판을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영장실심심사나 구속접부심 같은 경우는 그 합의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기판력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장에 대한 용어 개념도 알려드렸고요. 법원의 관할 해서 이 사무 관할과 사토심, 토지 관할, 심급 관할이 있습니다. 심급 관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이라고 해서 용어 차이거든요. 이것도.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지방법원이라는 데 갑니다. 지방법원. 보통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가정, 뭐 특허, 행정 이렇게 있고요. 서울 이것도 더 깊게 파고들면요. 행정법원은요. 서울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지방법원에서 특정 뭐 행정부, 행정서 이렇게 나눠서 쓰고요. 특허법원도 뭐 특정 지역만 있고요. 가정법원은 보통 폭력 사건, 가정폭력, 가정사건, 소년원 이런 거, 소년 관련된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하죠. 나머지 형사, 민사, 죄송합니다. 민사도 아니겠네요. 나머지 뭐 형사, 민사를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도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갑니다. 아까 1심, 2심, 3심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항상 고소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항소, 얘는 항상 고소니까 상고. 자, 항상 고소 외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왜 웃기냐면요. 또 갑자기 공부하다 말고 헛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웃긴 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인식이란 게 마음이 너무 급해요. 자, 그래서 가령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정 뭐 정치인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2년을 받았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 하냐? 와, 저 쓰레기 녀석 정치하라고 국회의원 시켜놨더니만 나라 돈 팔아먹고 국민들한테 피해 많이 피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 가니까 야, 지방법원 이거 무죄인데? 무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기간 동안 국가 형벌권은 받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겠어요, 그 정치인은. 그래서 일단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이 1심이랑 2심에서 유죄를 때려도 대법원이 무죄를 해버리면은 얘네는 다 무죄인 거예요. 다 무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난주 알려드릴게요. 하고요. 항상 고소 이렇게 하고요. 또 대법원이 또 판결을 잘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재심이라고 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재심.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고 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거기 때문에 재심은 진짜 힘들다. 진짜.
또 재심이 또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소 기간이 끝났을 때. 자, 잘 봐요. 1심에서 여러분들이 1심에서 10개월형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개월을 살라고 딱 하고 있는데 4개월쯤 지났을 때 아니 잠깐만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너무 길다 10개월이라니 아니 이거 4달짜리였을 것 같은데 라고 들어서 항소하면은 안 됩니다. 왜? 2달 이내 2달 이내 정확히 말하면은 7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되고요. 재판이 열리는 기간이 2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기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묻진 않고 이제 이 개념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1심 판결로 인해서 기판력이 또 생겨버렸다. 상소 기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이럴 때도 재심 사건으로 하여야 하는 거고요. 재심이랑 또 비슷한 말이 뭐 비상구제 절차라고 해서 비상상고, 비상상고가 있고요. 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2개가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하는 게 헌법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상상고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 요 2개를 제가 묶어서 설명해 드린 건요. 요건 재심이잖아요. 재심. 처음부터 다시 한다. 사건을 다시 본다. 요건데 얘네는 사건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적용되는 법이 잘못되었다. 요거예요. 해당 적용되는 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상상고는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되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잠시만요. 대법원에다 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비상상고는 이 검찰총장이 해당 법률이 잘못되었다, 법조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 둘 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헌법재판소에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거고요. 얘는 검찰총장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 잘못되었다. 자, 다시 헌법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의 차이는요. 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요.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답니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조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면요. 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맞지 않다. 이거고요. 헌법소원은요.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말고 이 일반론에서 봤다시피 법학일반에서 봤다시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는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잖아요. 왜? 국회에서 이제 전문적이거나 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왜? 전문가들은 각 부에 나눠져 있으니까 뭐 행정부, 사법부 또는 뭐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교육부 시행 규칙 또는 교육부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나 관할 지방 조례 이런 게 기본권에 어긋났다. 그럼 헌법 소원을 하는 거고요.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잘못되었다.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렵죠. 암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법이 귀찮기도 하고요.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맨날 위헌 법률 심판이랑 헌법 소원이랑 맨날 헷갈려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법률 유보의 원칙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법률에 있어야 된다. 위임을 하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위임을 하려면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요. 또 뭐 이런 거 비슷한 판례로 원리로 법률 우위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 법률이 더 위에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다시 요 사건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이거 신급 관할 나눈 거고요. 제가 이렇게 사건별로 나눴죠. 이거 사물별로. 요거보다 사물관할 사토심이라 했잖아요. 사토심 사물관할. 자, 그리고 또 부산지방법원도 있을 거고요. 서울지방법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별로 나눌까요? 부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서울 사람이에요. 그럼 재판받을 때마다 부산에 내려와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 거는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해라 라고 해서 토지별로 나눈 거 사토심이랍니다. 사토심. 관할의 종류 관할의 경합.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원은 우열이 없으므로 어느 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사가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걸로 A씨를 들어드리면 되겠네요. 보통 이 형사랑 민사가 사물 관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죄를 입었다. 그러면 사기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겠고요. 또 손해배상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이 검사가 어디다 기소할지 말지. 민사는 근데 당사자 주의니까
검사랑 관계가 없겠죠. 보통 이런 걸 보시면 되겠네요. 20살, 21살짜리 꼬마란다. 대학생과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같이 공범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17살짜리는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겠고요. 21살짜리는 여기서 재판을 해야겠죠. 근데 공범이 되니까 같이 놀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관할권 부존재 효과.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주셔야 된다. 내 관할이 맞는지. 관할권이었으면은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한다.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 자, 여기서 이제 판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사토신 배우는 순간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에 한 거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다 말씀드린 건데,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공소기각이라 합니다.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 이렇게 해서 또 면소판결이 있고요. 공소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공소기각. 이거를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예. 공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공소장 가져온 거를. 자, 보시면요. 제일 간단한 게 공소기각 결정, 예, 공소기각 판결, 면소판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판결과 결정의 차이는요. 야, 너 빨리 결정해. 너 빨리 결정해 하면은 좀 약한 느낌 있지 않나요? 근데 야, 판결을 한번 내봐. 너가 생각하기에 어때? 하면은 좀 심도 깊은 판결이 있는 것 같죠? 그럼 심도 깊은 판결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논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예, 판결이 난 거에는 다시 논할 수 없어요. 다시 논할 수 없어요. 예, 다시 논할 수 없다. 얘는 다시 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맞추려면요, 두 문을 따야겠죠. 그래서 면소 판결은 확사 공패, 예, 그리고 또 공소기각 판결 같은 경우는요, 결정부터 알려드릴게요. 결정이 경포치사. 공소기각 판결은 재발 고기 절반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경포치사 사망. 죄송합니다. 얘가 경포치사고요. 얘가 재발 고기 절반이겠네요. 맞나요? 맞길 바랍니다. 잘못되었네요. 예. 맞나요? 예, 틀렸네요. 예. 예, 바꿔서 말씀해 드릴게요. 얘가 경포치사, 얘가 고기 절반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요, 앞 글자 따서 나온 거니까 다음 중 공소기각 결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면소 판결이 아닌 것은 나오면요,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나머지 세 개는 여기서 뽑아오고요. 그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했는데, 다시 논할 수 없다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약해서 검색을 또 해왔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자, 공소기각 결정은요, 항고를 하는 거고요, 재항고를 하는 거고,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요. 이 공소기각의 판결 같은 경우는 상소를 해야 됩니다. 상고를 해야 합니다. 상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소기각 판결이 뭐냐, 공소기각이 뭐냐가 먼저 중요하겠죠. 자, 우리 이때까지 법원은 재판을 하게 되면요,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예, 판결을 하게 될 때 유죄냐 무죄냐 따졌는데, 공소기각을 하게 되면요, 유무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무죄를 따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잘 설명해 드리려면요, 여기가 재판부라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가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검찰이 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유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려고 이제 소장을 막 가지고 오겠죠. 공소장을 막 가져왔는데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 가드가 보기에 딱 봐도 이 검찰이 좀 허름해 보여요. 예. 다 같이 여기서 막 귀족들의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얘가 막 허름한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만 해도, 야, 네가 무슨 검찰이야, 돌아가, 가 이 녀석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공소기각 결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딱 보니까 애매해요. 검찰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 안에 가서 확인하고 와. 요거는 판결의 느낌.
야,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느낌이 확 와닿아요. 일단 이렇게 느낌을 확 와닿으시고요. 그럼 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은 두문이 경포 취사라고 해서 아까 관할의 경화, 또 중요 범죄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거 또는 경포 취, 고소 취소 이거 같은 경우는 신고죄여야겠죠. 그리고 또 경포 취사, 사망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볼게요. 공소 취소, 피고인 사망, 관할의 경화, 범죄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때 이런 거 딱 봐도 아니다. 재판을 논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 느낌 알겠죠? 이 사망한 때 딱 보면 돼요. 사망한 때. 자, 재판이 열리려 합니다. 폭행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 날짜를 받으려고 공소장을 딱 만들었어요. 멋들어지게 종이에다가 뭐 쓴 거겠죠. 또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에 A씨가 폭행을 합니다. A씨가. 그래서 뭐 수사기관 경찰이 막 조사하고 막 증거를 모을 거 아니에요. 막 주먹, 피해자의 뭐 상해 진단서, 또 뭐 증거 CCTV, CCTV 기록 뭐 이런 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검찰이 또 살펴볼 거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CCTV랑 상해 진단서 보니까 폭행이 맞네. 이 자식 이거 폭행 맞네. 해서 공소장을 멋들어지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탁 해서 뭐 공소장 여기 위에 공소장이 써있겠죠. 그리고 또 뭐 내용에 피고인 누구 피의자겠죠. 피의자 누구 네. 공소를 했으니까 피고인 맞겠네요. 피고인 누구 피고인의 고가 이 사람을 고합니다. 이 사람을 소송에 고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합니다. 너의 죄를 고해 보고라 할 때 그 고예요. 고 누구 하고 뭐 죄명 사실관계 뭐 이렇게 해서 뭐 쓰겠죠. 이렇게 해서 다 썼는데 이렇게 해서 공소장을 들고 막 기분 좋게 갑니다. 아까 그 게이트로 가겠죠. 그 게이트로 갔는데 얘가 이 피고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 그런 경우에는 이 죄를 논할 필요도 없겠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벌권을 발동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공소기각 결정.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공소 취소. 여기서 공소 취소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가 고소 취소를 했나요? 반대로 쓰겠습니다. 공소 취소. 이 공소 취소의 개념과 고소 취소의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공소 취소로 갈게요. 이게 더 큰 틀입니다. 왜냐? 친고죄, 반의사불복죄 이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는 또 통과를 했어요. 딱 통과를 하려고 재판을 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보통 그 모두 절차 있죠. 모두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 증거 조사를 할 때부터 재판이 열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느낌이 모두 절차. 왜냐면요, 이 모두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진술거부권 또 인정신문 피고인 누구 맞습니까? 하고 모두 절차 뭐 검사가 어떻게 이러한 사유로 기소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재판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피고인 맞습니까? 당신 이러한 죄 저질렀어요.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하면은 간이공판 절차로 가고 아닙니다 하면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의견, 피고인의 의견을 묻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반의사불복죄나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나 처벌 불원을 피해자가 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재판 자체를 일어나면 안 되는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피고인 의견 묻기 전에 이 사실을 검찰한테 알려줍니다. 검찰한테. 그 전까지는 검찰은 몰라요. 그래서 검찰한테 법관이 검사 이 피해자가 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하면은 검찰이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공소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소를 취소하겠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었네요. 제가 돌아갈게요. 제가 알아서 돌아갈게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공소 취소가. 그래서 이것도 공소기각 결정. 이거 뭐 포함되지 않은 거, 범죄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거. 법관이 보니까 딱 봐도 아니네. 너 돌아가. 이런 거고요. 관할의 경합. 알고 보니까 싸우고 있더라. 관할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더라. 뭐 형사 사건으로 왔더라. 아니면 또 뭐 민사 사건으로 갔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먼저 된 걸로 판단하면 되는데 재판은 하나만 열리면 되는데 두 개가 열릴 필요 없다 이거죠. 소년 심사라면은 소년 심사만 하면 되는데 형사 사건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 봐봐요. 자, 아까 소년 범죄를 했는데 소년 범죄는 원래 소년 심판에서 하는 게 맞는데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는 이렇게 형사 법원에서 열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검찰이 뭐 두 개 다 기소를 넣었다. 그럼 소년 심사에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런 거. 결정 느낌이 와닿을 거라 믿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검찰 입장에서 법원이 보기에 어때요? 법원이 보기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범죄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검찰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를 하면요, 법원이 다시금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법원이 곧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드가 야 너 돌아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너가 가지고 온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범죄 사실 없어 돌아가 하니까 제가 억울해서 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게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 이거 말고 판결에 있어서는요 상소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상소는 조금 기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7일이라는 기간이 주니까 요 놓고 갈 테니까 살펴보세요. 요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야, 너 혼자 재밌는 것 같은데? 너 혼자 말하고 떠들고. 맞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영상이 너무 길어서 보실 분도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누군가 보겠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법원이나 경찰, 검찰 준비생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경비수사를 취득하고 또는 신변보호사나 법학개론을 공부하고 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이걸 알기 위해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결정이 뭔데? 아, 그리고 이 무슨 내용이야, 다. 이거 범죄 사실 포함하지 않은 거랑, 아니, 공소 취소나 고소 취소랑 같은 취소인데 왜 놔두는 거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발 고기 절반. 공소기각 판결 살펴볼게요. 재발 고기 절반라고 해서, 재고소. 맞나요? 재기소인가요? 그리고 또, 고소 취소. 또 위반, 절차에 위반한 거죠. 절차에 위반. 또 뭐가 있나요? 네, 공소 절차가 위반한 게 있고요. 반의사불벌죄로 똑같은 거겠죠.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중에 다시 기소됐을 때, 재공소네요. 재공소. 이게 무슨 말이냐? 공소 기간 중에 재공소가 됐다. 요거는 이제 포괄일제 개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포괄일제로 보시면 됩니다. 포괄일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요 단일한 의사로 봅니다. 뇌물죄는요 바로 돈을 안 줘요,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한 1년 정도 시간을 꼬라박아요. 그러면은 1년 정도 시간을 꼬라박는데 6개월 차에 딱 걸려서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뒤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포괄일제로 봐야지 따로 공소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판결. 야, 해보니까 너가 이 건물 허가 받으려고 건축직 공무원 A랑 건축 공무원 팀장한테 돈을 줬더라. 돈을 줬는데 지금 뇌물죄로 공소를 건 거는 이 담당 공무원만 뇌물죄로 걸었고, 그리고 이 팀장에 대해서는 너가 안 걸었네. 근데 얘는 건축 허가라는 단일한 의사로 한 거니까 이 둘 다 묶어야 돼. 해서 이 팀장에 대한 공소장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요런 거는 공소기각 판결로 보시면 되겠죠. 또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와 공소 절차가 위반. 아니 아까 이거 처벌 불원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죠. 똑같은데 아까는 모두 절차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통보를 했다면요, 이 모두 절차가 지나버린 거예요. 자, 피고인 인정합니까? 인정 못해요. 싸울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면 피고인이 딱 싸우겠다고 하면은 2개월간의 싸우는 다투는 기간이 생깁니다. 자, 그동안에 뭐 증거 조사도 올리고요. 또 쟁점 정리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판결. 이게 만약에 1개월 3주차째다. 요때 판결을 하면은 고소 취소가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예, 고소 취소가 안 되고요. 그럼 이 사이에 이 모두 절차가 끝나고 요 사이에 한다. 요 사이에 고소 취소를 한다. 이러면은 공소기각 판결로 보겠다. 야, 그것도 그냥 공소 취소로 하면 되지. 왜 나눠? 에이, 모두 절차가 끝나면은 검찰이 공소 취소를 못해요. 공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 절차가 뭐랬어요?
열어서 시작한다. 모두 절차가 끝났다. 열어서 시작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열렸고 재판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결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을 하면요. 처벌 불원서를 내면요. 이거는 고소 취소가 맞겠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때 하고요. 재판권이 없을 때 사건이 아예 다른 거죠. 사토심에서 아무것도 이 세 개가 다 내 관할 건이 아닌 거죠. 내 관할 건이 아닌 거죠. 또는 범죄 사실이 사라진 거예요. 재판 받고 있는데 사라진 거 이런 것도 뭐 공소기각 판결을 보면 되겠고요. 자, 면소 판결은 확정 판결 받았거나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법령의 형의 폐지. 이 공소시효란 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15년 동안 도망 다녀가지고 재판 공소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추적을 못해서. 그럼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무죄 판결을 못하는 거. 그것도 공소시효 완성이라 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고요. 사면 이거는 대통령이 특정 사면, 특별 사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면은 이제 처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 범죄 사실로 다시 하는 거, 다시 기소해서 처벌하려 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많죠. 뭐 어떤 얘기를 들 수 있을까요? 여죄죠, 여죄. 남아 있는 죄들.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같이 처벌받거나 해당 범행 당시에 상상 경합이라든지 경합범으로 같이 처벌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재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보통 사기죄를 할 때 뭐 배임죄도 같이 걸리고요, 횡령죄도 같이 걸립니다. 또 이렇게 비슷한 죄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단일한 사건, 이 재판할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벌만 한다 했잖아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면이 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한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고요. 법령의 개표로 형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때? 간통죄 시로 보면 되겠고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근데 왔다. 그럼 가지고 온 소송 자체를 보지 않겠다. 확정 판결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기각 결정해야 하는 그 경우를 고르시오 하면은 우리 경포치사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경포치사, 관할의 경합 포함되지 않은 거, 범죄 사실 포함되지 않은 거, 공소 취소, 고소 취소 아니다. 공소 취소, 모두 절차 열리기 전에 취소하는 거, 공소 취소. 그리고 또 사망한 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상소, 비상구제 절차, 특별 절차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상소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상소권자는 검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항고권자는요,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을 때, 아까 우리 공소기각 결정 받을 때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결정 받은 때 항고할 수 있다. 자,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법정 대리인 나옵니다. 이거는 법정 대리인은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변호인 이런 사람들은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자, 사건을 예시로 들게요. 제가 폭행죄를 저질러서 재판받는데 10년형을 받아버린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럴 때는 법정 대리인이니까 잠깐만요. 아니 주먹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10년형이라고요? 이거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상소. 불이익 변경의 원칙. 상소심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요게 원칙인데 단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든지 법적 사실이, 재판 사실이 현실과 다를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비상구제 절차 이렇게, 이거는 읽으면 다 올 겁니다. 그리고 약식 절차, 벌금 이하의 형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다. 자, 직결심판 요거만 외우면 되겠죠. 경찰서장이 하고요. 간이 심판 절차고요. 20만 원 이하 돈만 나오겠죠. 돈. 그리고 이 말도 중요합니다.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 원래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하려면요, 검사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라서 검찰한테만 기소를 줬거든요. 근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대해서는요, 관할 지방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열리냐? 보통 그 오토바이 타고, 만약에 자동차 전용 오토바이를 이륜차가 출입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이런 데를 만약에 갖다 치면요,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나와요. 만약에 10만 원 나왔다. 10만 원. 이거를 경찰이 법원에다가 기소해 버리는 거예요. 직결심판으로. 직결심판이 뭐냐? 이게 직결심판이 아니라요. 경찰은 기소해 버린다고.
20만 원, 10만 원 이하의 형으로 기소를 해버린다고요. 이 약식 그 서면으로 하듯이 기소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전국에. 그럼 이거를 탁 싸그리 모아요. 싸그리 모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고, 자, A씨, 내가 보기에 벌금 10만 원이에요.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사람 오세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판사랑 사람만 남긴 채, 당사자주의가 아니죠. 피고인이 없으니까 이 경찰서장이 출동해 그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검찰처럼 막 해서 사건 막 진행하고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경찰서장 바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피고인과 판사가 다음 사람 10만 원이요. 받을 거예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막 노려보면서 아하, 이거 분명히 위반인데 판사가 다시 이렇게 언지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야, 너 또 갑자기 또 연기하냐. 그냥 혼자 떠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상 명령 이런 게 있더라. 예.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배상 명령에 있어서 우리 이게 책임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나옵니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자, 잘 봐요. 무과실 책임이 무엇이냐? 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 제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뭐 구속을 당했다든지 영장을 통해서 제 물건을 수색당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당한 직무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보기에 얘 죄 있어서 했다. 이 수사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개시가 되거든요. 다시, 수사는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 열린다.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꽤 기네요, 이거.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면은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돼요. 정당한 직무로서. 근데 정당한 직무를 했는데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인 거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하는 게 과실 책임인데, 형사법에서는 무과실 책임도 되더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알면은 우리 재판 절차에 대해서 배우고, 죄송합니다. 재판 절차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그럼 이제 공소와 재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어디를 봤냐면요,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죠? 수사, 기소, 재판. 네. 그럼 주로 지금 본 데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를 이제 이 가는 절차를. 알겠죠? 이걸 알고 나서 보면 또 편해요. 자, 그러면 수사가 열립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요, 필요성만 있으면 다 개방이 됩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구분합니다. 그럼 임의수사랑 강제수사를 구분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핵심은 불신검문이 나옵니다. 불신검문은 불심에 살펴보겠다. 혐의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은요, 경찰이 살펴보는 걸 불신검문이라 하거든요. 이걸 강제수사로 볼 거냐, 임의수사로 볼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의수사의 예시보다는 강제수사, 압수검, 구속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뭐 동행, 피의자 동행 또는 뭐 불신검문. 네, 요 정도겠네요. 요 정도. 나머지 또 있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해서 이거는 자발적 협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압수검, 요거는 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영장이 필요한 거. 이건 영장이 필요 없죠. 불신검문은. 그래서 임의수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열린다. 여러분, 주관적이란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너 참 생각이 주관적이야. 너 멋대로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사는요, 객관적으로 정해버리면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면은 누구 하나 수사를 열지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얘가 혐의가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얘 생각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생각은 내가 보기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비교해서 뭐 제가 있다 70%, 제가 없다 30% 이런 게 확정이 돼야지 객관적으로 70%니까 수사를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수사관이 보기에 혐의가 있다 하면은 바로 열리면 됩니다. 자, 수사 기간은요, 우리나라는 검찰한테도 수사권이 있죠. 지금까지는.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이슈입니다. 2022년 이슈예요. 검경 수사권 이슈입니다. 아직까지도. 6월 20일 날 촬영 중입니다. 아직까지 검찰한테 수사권 있어요. 네. 바뀌게 되면 꼭 뉴스 살펴보고,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저 추가 영상 안 찍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요.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 소송의 주체는요, 검사고요.
수사의 주체는요. 수사의 주체도 검사가 주체입니다. 사실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개시를 하고요. 수사의 개시는요. 고소, 고발, 자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 그러니까 수사는요. 자신 체험에 의한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수사도 있고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소, 고발, 자소, 진정 이렇게 있고요. 고소는 내가 너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고소하는 거고요. 고발은요.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제3자. 그렇기 때문에 고발에는요. 기간도 없어요. 이 고소 같은 경우는요. 6개월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 죄송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고발 같은 경우는 기한이 없어요. 기한. 자수는 내가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한 없겠죠. 그래서 고소랑 고발을 좀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고소를 취한 사람은 재고소가 안 됩니다. 왜? 고소는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명확한 피해자가 있다면요. 사건의 심판을 해야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또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 취소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거 휘말렸다. 폭행의 사건에 휘말렸다. 그러면은 함부로 합의서를 써주면 안 돼요. 알겠죠? 합의서 써주는 순간부터는요. 이 사람이 입장을 갑자기 바꿀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다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을 거 있으면 다 받고요. 치료 받을 거 있으면 다 받고 그러고 합의서 써줘야 됩니다. 다시 고소를 취한 사람은 다시 고소가 불가능하다. 다시 고소가 불가능하다.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고소를 취하하는 말 멘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법원에서 좀 봐주세요 라고 했다. 이건 고소를 취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고소 취소는 아니고 죄를 경하게 해달라. 죄를 경하게 해달라라고 판사가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한 번 더 달라. 요거는 고소 취소로 보지 않았다. 고발 취소는 없습니까? 고발 취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고발은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 관계인 당사자에서 멀잖아요. 소송 관계인도 아니고. 그래서 취소도 없고요. 재고발도 가능합니다. 구두왈 서면 다 되고요. 얘도 구두왈 서면 다 됩니다. 고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고발하는 사람은 제3자니까 대리가 안 되고요. 고소는 대리권자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만약에 14살짜리 애가 협박을 당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대리해서 고소가 가능하다. 수사의 단서가 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친고죄에 있어서는 이 친족 상도례라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시야 가능. 보시고요. 임의수사, 피의자 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임의수사에 속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이 필요한 게 다 강제수사고요. 영장이 필요 없으면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다시 영장이 필요하면 강제수사, 영장이 없는 거 강제수사가 아니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피의자 조사는 여러분들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서 가면요. 경찰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누구누구씨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피내사자를 지나서 피의자가 된 겁니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럼 혐의자에서 피의자 조서를 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임의수사고요. 참고인 조사도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예. 증언과 다른 거예요. 증언 같은 경우는 증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라고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사실조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정통역 변형 위촉. 이거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을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쉬워요. 왜냐? 강제수사는 압수검, 영장 필요한 거 자체를 떠올리면 되기 때문에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의 구분도 있겠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강제수사를 고르시오 하면은 체포구속이 나올 테고요. 압수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체포구속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강제수사. 이 강제수사는요. 강제수사의 예외를 아시면 됩니다. 예외. 강제수사인데 영장이 필요 없는 영장의 예외. 그래서 긴급체포가 있고요.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얘네는 예외다 예외. 왜냐? 긴급체포는요. 원래 체포를 하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얘가 바로 도망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해외로 도망가면 잡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체포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현행범 체포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바로 체포해야겠죠? 영장 필요 없이. 예,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둘 다 체포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둘 다 체포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정정, 영장을 청구해야 하네요. 48시간. 자, 48시간. 여기서 이 영장 관련된 수사 관련된 체포 관련된 거에서는요. 48시간이 원칙입니다. 48시간. 보시면요. 48시간이 원칙이고요. 24시간인 것도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또 12시간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관할 지역권의 수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먼 지역 수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사후 청구. 사후 청구. 48시간 이내 청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4시간 나오는 게요. 이 지역을 나눈 게 뭐냐? 이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그 체포된 때로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긴급히 뭐 증거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를 영장은 발부받았는데 체포 영장에 의해서 압류 수색 검증이 가능한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가 있는데 체포를 하고 나니까 얘가 만약에 뭐 살인범이다. 근데 살인범을 확정시킬 피 묻은 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체포 영장에 의해서 이 칼을 찾을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대물적 관계 수색 때문에 안 되는데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같은 관할 지역 내를 수색하려면 12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요. 다른 지방이다. 다른 지역이다 이러면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를 했을 때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요. 24시간 이내에 경찰한테 인계하고요. 인계받은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학개론이 아니라 형법 문제로 가면요. 이 48시간의 산정 기준이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냐 아니면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한 때로부터. 자, 여기까지 마시면은 쉬웠고요. 또 24시간 나오는 게 또 있나요? 네. 또 그 증거에 있어서 압수에 있어서 소소부라 하거든요. 예.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물건을 압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3시간. 영장 없이 24시간 이내에 이거를 압수할 수 있고요. 이 기간은 24시간 넘을 수 없고요. 현장에서 이 물건을 만약에 뭐 이 사람들한테 협력 받아서 받았다. 영장 없이. 그럼 24시간 동안 가질 수 있고요. 48시간 이내에 이 영장을 청구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 개념 알고 읽으면은 확 와닿으실 겁니다. 1시간 이내 끝내려고 제가 말이 좀 빨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드렸고요. 네. 검사의 지혜에 의한다. 48시간. 48시간 다 보시고요. 읽으면 다 와닿을 거라 해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요. 압수검 할 수 있다. 소소보,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검 할 수 있다. 압수검. 그리고 이거 발견한 때는요.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야,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사실 이거는 법학개론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이런 거 대물적 구속이냐, 대물적 수사냐, 대인적 수사냐 이런 것만 물어봤었고요. 제가 여지껏 말씀해드렸던 거, 길게 말했던 거 재판 절차 이런 게 많이 나왔고요. 이 수사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제가 말씀해드리는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범죄 안 저지를 거잖아요, 그죠? 범죄 안 저지를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뉴스나 이런 것도 잘 접하기도 힘들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재판이나 이런 거는 뉴스에서 하도 다루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고. 현행범 체포, 그래서 준 현행범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들. 현행범이라도 노상 방뇨하는 사람을 체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런 거는 주거 불응자에 대해 하나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주거가 정확하면 체포할 필요가 없겠죠. 집으로 가세요. 벌금 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인에게는 체포 의무가 없고요.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있겠죠. 직무에 의해서. 보시고 이 비급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비급표. 영장 청구는 다 48시간인데
현행범 체포, 인도하는 거, 사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경찰 인계고요. 영장 없으니까 24시간 이내에 압수검이 가능하고요. 이 찾았다, 물건을 찾았다면은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물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뭐 있나? 예. 이 원래 원칙은 영장이 필요한 게 원칙인데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예외더라. 구속은 대인적 성질이죠. 대인적. 그래서 요건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인, 도망 또는 증거 인멸. 도인. 그리고 또 피해자를 손해를 가할 것 같다. 이럴 때는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자, 구속을 일단 했어요.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것 같아서 구속을 했어요. 그럼 증거에는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구속되고 나니까 피고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증인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자기가 풀려날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속 적부심에서는 이 사람이 피해자나 증인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면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의 요건에는요, 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플러스 피해자를 또는 증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봅니다. 구속은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수사는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개시가 되면요, 구속은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죄 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확정을 해서 구속영장을 내줬을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은 내가 보기에 죄가 있어 해서 수임 판사가 영장을 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임 판사가 재판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보시면 또 이제 체포, 긴급 체포, 구속에 관한 요건들입니다. 요건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장기, 금고 이상, 장기 3년 이상형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고요. 증거인멸, 도망 또는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도인. 자, 구속기간. 이게 보면요, 사법경찰관은요 10일 가능하고요. 또 검찰은 20일이 원칙입니다. 20일. 검찰은 20일. 원래 10일씩이 원칙이고요. 10일이 원칙이고요.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 이렇게 해서 30일 가능합니다. 피고인 구속기간은요, 각 신급마다 2개월입니다. 피고인. 얘는 피의자고요. 나중에 가면요, 그래서 이 구속기간을 형량을 사는 기간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요것도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징역 3개월형을 받았다. 근데 피고인이 1심에서 2달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 그럼 1개월만 살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도. 법원이 체포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검사가 이걸 진행해서 체포 구속됐어요. 요거를 풀어달라 하는 거죠. 풀어달라. 그래서 청구권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청구 방법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청구권자는 이제 체포 구속 적부 심사니까 갇혀 있는 사람이 하겠죠.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가족도 가능하겠고요. 보석 제도랑 구분이 됩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보석 제도 같은 경우는 청구권자가 이제 고용주까지 가는 거예요. 고용주까지. 일 시키려고 풀어준다. 보석 벌어오려고.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보석은 비싸잖아요. 그죠? 보석 비싸니까 직장 상사가 보석 벌어오려고 갇혀있는 사람 빼온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저는 빼온다. 뭔 개소리. 죄송합니다. 한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 의식의 미아의 상태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이것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볼게요. 다시. 자,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는 청구권자가 피의자만 되고요. 또 이 법정 대리인까지만 되지만, 여기 보석 제도는요,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해야겠죠. 말로서 풀어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서 정확히 판사한테 가야지 풀어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법원직이나 경찰직, 검찰직 준비생이 되려면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제도를 하면요, 검찰한테 불려야겠죠. 검사한테. 그래서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게 또 문제로 나오겠죠. 이런 거만 알면 되겠고요. 필요적 보석과 임의 보석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요건이 있는데 법학개론에서 요 정도 안 나왔고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과 보석은 둘 다 갇혀 있는데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 근데 보석은 보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거고요. 얘는 영장 자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깨는 거. 구속이 옳지 않다. 구속이 옳지 않다. 볼게요. 아하. 네, 일단 이 보석제도 같은 경우는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니까 영장의 효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영장의 효력은 남아 있는데 이걸 돈으로써 효력은 남아 있지만 나 대신에 돈을 내 볼모로 잡아줘, 이런 개념이고요. 이 체포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야, 체포나 구속할 필요가 없네 이러면은 영장 자체를 받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영장을 깨는 겁니다. 깨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알면은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거 체포 구속 적부 심사 말고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네, 보시면요. 최구심이라고 하고요. 또 보석 이렇게 하고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의 효력 정지. 얘는 영장의 효력이 정지. 얘는 영장을 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청구권자가 동거인 그리고 또 고용주까지 가고요. 얘네는 당사자만 됩니다. 당사자.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요거는 법학개론 문제에서 안 났지만 알면 좋겠죠. 구속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구속이 될 일이 있다면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일에 안 휘말리는 거겠죠. 고생하셨고요. 이제 법학개론의 70% 정도 다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 정도. 예, 어려운 파트가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책 읽어보시면은 이제 막히는 거 없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은요, 아마 형사법 기출문제 푸는 건데요. 우리 6강, 5강 동안에 이론 배운 거 풀리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민사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